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 최 씨가 복부를 칼에 찔려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응급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소견을 보면은 피해자의 몸에는 총 3군데 손상이 있었습니다. 복부 한 곳, 양손에 하나씩 3군데입니다. 특히 명치 아래는 겉으로 보기는 조그만 손상이었지만 아주 깊이 쭉 들어갔습니다. 위에가 12장으로 넘어가는 데가 유문부라고 있는데 그게 척추하고 딱 붙어 있어요. 거기까지 쭉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면서 간도 찔렀습니다. 위에 구멍이 났다라는 거죠. 소위 천공. 최 씨는 칼에 찔린 후에 스스로 운전을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혈이 너무 심해갖고 저혈량성 쇼크가 왔어요. 결국 교통사고를 낸 후에야 응급실로 실려오게 된 거죠. 최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최 씨와 함께 병원에 왔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김 씨였는데요. 김 씨는 최 씨를 병원에 두고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경찰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도주를 했다?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은 정황상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수차례 자진 출석을 요구했지만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가장 먼저 아내를 조사했는데요. 남편분께서 범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나요? 남편이 그러는데 김 씨가 칼로 남편을 찔렀다고 했어요. 친구가 친구를 저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김 씨에게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깨어나서 조사를 받고 나면 그때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 있던 날 최 씨와 김 씨는 지역 선후배들과 모여서 축구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기분이 좋아진 최 씨는 선후배 20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나 봅니다. 최 씨가 이 차도 내가 쏜다 이러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회원들을 데리고 또 술을 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최 씨와 김 씨가 둘이 술을 더 마시고 가겠다라며 주점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가 칼에 찔려 생사가 위급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김 씨가 최 씨를 공격한 범인이거나 아니면 최소 누군가 최 씨를 공격하는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라는 얘기죠. 며칠 후에 피해자 최 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이 최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공격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누가 당신을 칼로 찔렀습니까? 제가 스스로 찔렀습니다. 갑자기 뭐야? 아, 스스로 찔렀다고요? 최 씨는 그날 친구 김 씨와 단둘이 남아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친구 김 씨에게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제대로 좀 잘 살아라. 아, 내가 뭐 어때서 그래? 너도 정신 차려야지. 찌질하게 뭐냐? 뭐? 찌지? 돈 없어서 그래? 돈 없으면 내가 도와줄까? 최 씨는 해장국집도 하고 주점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김 씨는 좀 그렇지가 않았나 보네요. 그니까. 별다른 직업도 없었고요. 노인들 윷놀이판에서 돈을 뜯으면서
근근히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 씨가 이런 말을 하자 이제 김 씨 입장에서는 욱해서 내가 너한테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 있어? 10원 한 장 보태달라고 한 적 있냐고! 야, 맞짱 뜰래? 뭐? 맞짱? 그래, 맞짱 떠! 그래 또. 두 사람은 정말 맞짱을 뛰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최 씨가 주점 주방에서 과도를 챙겨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갖고 공설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주먹 다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 씨가 차에 있던 과도를 꺼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야, 우리 째차게 이러지 말고 칼로 한 번씩 찌르고 끝장내자. 야, 뭐? 제정신이야? 최 씨는 어떻게 스스로 본인을 찌르게 된 건가요? 최 씨가 만취해서 칼에 배를 대고 찔러봐, 찔러보라고 하면서 포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칼을 자기 배에다 댔다고요? 예, 일선에서는 많은 폭력 사건을 접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칼이라면 칼이 길고 날카로우니까 실수로라도 하다가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도칼이잖아요. 그쵸, 봐도. 칼날 길이도 짧고 칼날 잡았다 하더라도 5cm가 들어갔다? 그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오. 칼날을 이렇게 잡고 배에다 대고 통통 튀긴 거예요. 이렇게 아. 배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찔러봐 하는데 실수로 칼이 쏙 들어갔다는 거죠. 일단은 칼날 잡은 게 좀 전 이상합니다. 보통 칼자루를 잡지 않나요? 찔러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서 칼자루 쪽은 김 씨에게 내밀고 본인은 칼날을 잡았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칼날을 잡은 상태라면 손에 힘을 온전히 실어 전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미끄러지거나 통증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거나 칼을 놓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한 달 뒤에야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최 씨가 배치기를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했어요. 배치기를 통통통? 저는 담배 가지러 가려고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칼에 있었어요.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당사자들이 저렇게 나오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 강제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요. 자해인지 타해인지 좀 긴가민가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해라고 주장하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최 씨가 주점에서 칼을 들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점 여주에는 주방에서 없어진 칼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CCTV나 또 다른 목격자는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자해라고 버티는 상황에서 타해라는 것을 경찰이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사정결의 의견으로 검찰에 올려보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형장님은 다시 잘 살펴보자 이렇게 하시니까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게요. 진퇴양난이네요.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퇴근을 해도 온통 이 사건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자해를 했다는 거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과도를 꺼내서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면서 연구를 한 거죠. 과도를 직접 쥐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손으로 만약에 칼날을 이렇게 쥐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손이 베죠, 이게. 저도 처음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 해보니 칼날을 손바닥으로 꽉 움켜쥔 상태에서는 손이 전혀 베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쥐고 있는 것만으론
깊은 자창 또는 자상이라 부르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칼날이 손바닥 안에서 미끄러지거나 움직여야지 그때 베이는 상처, 절창이나 자창이 생긴 거고요. 근데 칼날을 잡고 그냥 베치기만 했다던 최 씨의 양손에는 베인 상처가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쥐고 있다라고만 볼 수 없는 상처인 거죠. 이건 자해가 아니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하려면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가짜 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종이에 칼을 그리고요. 칼 자루는 검정색을 칠하고 칼날 부분은 붉은색 사인펜을 칠해서 구분한 다음에 모양 그대로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최 씨를 부른 거죠. 종이칼을 주면서 어떻게 배치기를 했는지 실제로 한번 재현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나 가가지고 찔러보라고 하니까 통이 없어. 이게 진짜 당시 영상인 거죠? 엄마 뭐 왜 묻히느냐고, 응? 그래서 내가 찔러보라고 왜 묻히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손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해보고 칼 쳤다고 네. 칼하고 배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해보세요. 예. 하면서 여기서 몇 번 배치기를 제가 몇 번 이렇게 했는데 그날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간 겁니다. 최 씨는 아무렇지 않게 재연을 하면서 끝까지 자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쥐고 배치기를 했다는데 영 자세가 이상했던 거죠. 칼날을 잡은 것도 일단은 이상한 거고요. 손목이 엄청 꺾여 있어요. 그러네요. 복부에 난 상처의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 각도와 맞추려다 보니까 손이 저렇게 억지로 굽혀지는 부자연스러운 뒤틀린 채의 자세를 하게 된 거죠. 심지어 최 씨가 한 재연을 보니까 칼날을 오른손으로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양손이 베인 상처가 있다? 제가 최 씨에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김 씨에게도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세가 너무 기이한데 진짜 최 씨가 자해를 한 게 맞냐? 당신이 찌른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며 검사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권현유 검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해인지 타해인지 법의학적 소견을 좀 물어봤어요. 수술을 집도했던 당시 의사 소견서를 보면은 명치 아래에 2.5cm 되는 길이 자창이 있는데 칼이 들어간 각도는 수평하고 약 40도 각도이고 오른쪽이 칼날 쪽, 왼쪽이 칼 등 쪽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상처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최 씨의 주장대로 자해를 했다는 가정하에요. 칼날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40도 각도로 명치 부분, 제 배를 찌르려면 이렇게 손목이 이상하게 꺾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어설픕니다. 이와 같은 동작으로는 복부에 깊숙이 척추 가까이까지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심지어 당시에 11월이었어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을 만큼 배치기로 옷까지 뚫고 들어갈 정도의 힘을 가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인데 상처가 40도 각도로 생겼어요. 이런 상처가 칼날을 잡는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잡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찌르다 보면은 칼이 밀리면서 손바닥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최 씨의 난 상처는
손바닥이 아니라 엄지손가락 안쪽이고 왼쪽은 중지 안쪽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손에 이런 상처가 생길 수 있을까? 저희 조교와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스스로 칼날을 쥐고 자해를 하면은 손가락 안쪽에 상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 씨 입장에서 벗어나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자연스럽게 칼을 잡는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칼, 날과 등이 약 40도로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 상태로 공격을 해볼까요?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 바로 칼이 다 들어가니까 뿡! 자기도 모르게 내 손을 잡게 됩니다. 가해자 손을. 그렇게 하고 칼을 빼면은 걸리는 게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립니다. 예. 딱 이 부분이에요. 딱 엄지 밑에가 걸리네요. 아주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마치 뜨거운 물건을 딱 뒤었을 때 손을 바로 떼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날을 꽉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예.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최 씨 복부 그리고 양손 안목까지 3개의 상처가 동시에 생기게 된 거죠. 예. 뭐 이 정도면 스모킹 건 아닌가요? 이정빈 교수님의 감정서, 영상 기록, 조사 내용 등 모두 모아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씨와 김 씨는 여전히 제가 이렇게 통통통 배치기를 했다고요. 최 씨가 배치기를 이렇게 통통통 했다니까요.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명백하게 법의학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요. 직접적인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간접 증거, 어디까지나 실험을 통한 추론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버틴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간접 증거가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씨의 가해로 보고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했고요. 1심 재판이 끝나고 자해를 주장했던 최 씨를 위중죄로 조사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위증하면 안 된다 설득을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타해는 아니다라면서 입을 닫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위중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 씨에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 수준을 넘어서 사법부를 심각하게 농락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3번째 조사를 받던 날 김 씨가 저를 칼로 찌른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찔러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얼떨결에 찌르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갑자기 자백을. 3번째 조사를 받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위증죄로 구속되기 직전이었던 최 씨가 4년형을 받고 구속되어 있던 김 씨를 면회하러 갔거든요.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위증죄로 이 최 씨도 구속이 될 상황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당일에 이제 축구 대회를 마쳤잖아요. 회식이 파하고 오랜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만 남아서 술을 더 마시게 됐는데요. 피해자 최 씨는 김 씨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제대로 좀 살아라 라고 훈계를 한 거죠. 이 말에 김 씨가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두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이 됐고요. 야, 맞짱 한 판 뜨자 이러면서 둘이서는 주점을 나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주점 인근에 있는 공설운동장 야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서로 일단 상대방의 얼굴을 한 대씩 때렸어요.
감정이 격해지자 피해자 최 씨가 찔러봐. 찔러보라고. 라고 하면서 배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김 씨가 얼떨결에 칼로 찔렀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백을 지금 했잖아요. 하긴 했는데 이게 참 영 시원찮은 게 여전히 피해자 최 씨가 가해자 김 씨를 감싸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두 사람의 배경을 보면 일정 부분 답이 나옵니다. 최 씨와 김 씨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거기다가 동네 조직 폭력배 출신으로 수십 년간을 함께한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조직에서 피해자 최 씨는 부두목, 김 씨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둘이는 입마전마 반말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비록 조직은 떠났지만 여전히 형님으로서 김 씨를 챙겨줬을 거고요. 김 씨는 그 도움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여전히 부두목과 행동대장으로서의 서열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칼을 쥐어주면서 먼저 찔러봐라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그 형님으로서 할 행동으로는 안 보여지거든요. 내가 형님으로서 네 객기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봐 라는 훈계이자 일종의 오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동시에 야 너가 나 어떻게 찌르냐 이런 형님으로서의 강한 확신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김 씨 입장에서는 동갑내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부하로 살았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격지심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사회까지 나와서 야, 너 좀 똑바로 살아라 이런 훈계를 친구한테 들은 셈이잖아요. 김 씨의 화를 터뜨리는 방아쇠가 된 거죠. 최 씨는 왜 자해한 거라고 김 씨를 감싸준 거죠? 첫 번째는 내가 똘마니한테 칼을 맞았다? 이거 자체가 이 형님 입장에서는 체면 깎이는 수치 같은 거거든요. 다른 하나는 야 동생이 사고를 쳤지만 형님이 내가 책임지고 간다. 이런 조직 특유의 리더십? 속칭 그 일본말로 가오라고 하죠. 그런 걸 좀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을 떠났지만 그 동생들이나 후배들의 이 잔존 세력이 남아 있어요. 이 형은 부두목이었고 저 형은 행동대장이었다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행동대장이 부두목을 칼로 찔렀다? 이 소문은 퍼졌을 텐데 자 오히려 칼 맞고도 끝까지 자기가 했다고 하는 분이야. 진짜 의리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조직이 이제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 씨는 완전히 신격화되는 거죠. 근데 막판에 가서는 결국 김 씨가 찌른 거라고 자백을 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의학적 증거와 논리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겠죠. 게다가 최 씨는 김 씨의 1심 재판에서 위증까지 하면서 계속 버텼잖아요. 야, 내가 이제 형님으로서 할 만큼은 했다. 이런 명분은 충분히 챙긴 셈이 됐죠. 비로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심에서 김 씨는 징역 3년, 최 씨는 위증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가 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개인 간의 사소한 일 같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그냥 덮여졌다면은 국가가 폭력을 묵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맞아요.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법 질서가 이게 기만당하는 것을 방치를 한다면 법은 더 이상 이제 약자를 보호할 수도 악인을 벌할 수도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또 당사자들끼리 아무리 입을 맞췄더라도 죄가 있다면 반드시 벌을 해야 이 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